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바람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되면서 세계 자본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하마스의 갈등이 전쟁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중동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주가는 급락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전쟁의 확전 양상, 장기화 양상에 따라서 자본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중동 증시는 당장 급락했고, 미국 지수 선물 역시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곳곳이 전쟁 리스크를 소화해내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PPI와 CPI가 잇따라 발표가 되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전쟁 리스크로 증시가 흔들리는 것과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은 나름 순조로운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터질 경우 비트코인이 얼마나 리스크 해칭 역할을 잘 해줄 것인가, 이건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28,000달러 주요 저항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 단연 합의 여부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 재판을 앞둔 마지막 컨퍼런스를 앞두고 최소 1시간 이상 직접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내년 4월 16일 직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한 관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최악에는 2027년이 돼야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가장 빠른 종료 시점은 2024년 4월, 늦으면 2027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전망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 시발점이 됐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쟁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해버리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의 시간이 2000년 전후 시점으로 다시금 되돌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고조될 때 늘상 그렇듯이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동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이스라엘 텔라비브 증시의 벤치마크인 RA35 지수가 6.4%나 급락을 하면서 3년 최대 낙폭을 확인했습니다. 사우디 리아즈 증시도 1.6% 빠졌고 이집트 카이로 증시도 2.6% 하락했습니다. 미국 선물 역시 일제히 급락하고 있어서 전쟁 리스크가 세계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17% 오른 배럴당 86.2달러, 브렌트유가 3.97% 오른 87.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산유국은 아니지만 이란이 하마스의 이번 공격을 지원했다라고 전해지다 보니까 여차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만약 현실화된다라면 국제유가 공급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금 고공행진 양상을 벌일 경우 이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안 그래도 잡힐까 말까 하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미국 PPI와 CPI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9월 CPI가 8월 대비 둔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으로 나와주면 참 다행이긴 한데 역시나 돌발 변수, 이 전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3분기 어닝 시즌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자본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재료들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 해칭 역할을 순조롭게 해내는 자산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28,0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여부인데, 주간 종가는 28,000달러 바로 밑에서 마감이 됐고, 이 구간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51% 바로 밑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이 비트코인 급락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잇따라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은 리스크 오프 장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리스크 오프는 시장의 비관론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와 금, 미국 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원유 가격 급등도 유동성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며 비트코인 약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리스크 해칭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인데, 어쩐 일인지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강세 전망을 견지해왔던 양반이 최근 지속적인 약세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머튼의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비트코인 역시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에서 46% 급락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대략 15,000달러에서 17,000달러의 이전 저점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중 바닥 패턴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전까지 비트코인 강세장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험자산이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긴 한데, 지금 우리 앞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적용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반감기가 된다라고 자동빵으로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간혹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놓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난 3번의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 이후 1년 반 정도 뒤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성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는 100% 반복이 되는 건가? 물론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2025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역사는 자동빵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도 입을 열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를 해도 다음 날까지 하룻밤 사이 가격이 2배가 오르진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때까지 남은 몇 달 동안 이 이슈들을 놓고 말들이 많을 텐데, 뉴스, 불안, 기대, 과대 광고, 희망, 이런 종류도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 연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다. 다만 이건 어떤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 아니고 역사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건 3번의 비트코인 반감기를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의 리더 가운데 한 명인 창펑자오 역시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이건 인과관계를 통해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랙록이 선수 등판을 선언한 이상 그래도 역사의 반복성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율이 5.68%까지 떨어지면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 10,000 BTC 넘게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됐고, 이건 9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출금량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어서 가격 반등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콜드 월렛에 직접 보관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이 같은 추세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FTX 사태가 터지면서 콜드월렛 이슈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더욱이 독일 도이체방크 등 대형 금융기관들도 커스터디 산업에 뛰어들면서 커스터디 이슈 자체가 하나의 화두로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의 단기적인 흐름은 꽤나 별로입니다. 0.55달러를 뚫어내야 0.66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0.51달러 부근에서 간당간당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이 1.966달러를 찍은 뒤에 조정을 마쳤고 0.91달러에서 웨이브 1을 끝냈다. 웨이브 2는 0.39달러까지 확인하고 종료가 됐고 이제 웨이브 3의 목표는 1.8815달러와 5.8563달러로 두 가지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8달러까지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대 화두 합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내년 4월 16일에 양측의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일정이 잡히면서 이 날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래 마지막 명령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전에 양측은 최소 1시간 이상 만나서 이번 사건 합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직접적인 멘트로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건 토레스 판사가 직접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건데 미국 SEC가 쭈꾸미 IQ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이 다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굉장한 관심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플 소송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본안 소송 진행 상황, 이건 39.456%의 확률이고 본안 소송 결론 뒤에 항소는 2025년까지는 접수되지 않을 것이고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추가 소송을 내게 된다면 2027년 6월 14일 이게 최종 판결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항소심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는 시점이 2027년 6월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피고와의 합의인데 이건 확률이 32.113%로 이게 벌어지면 항소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 뒤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완전 합의인데 이건 확률이 18.987%이고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 대한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예상외 시나리오 확률도 8.675%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XRP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 2026년까지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미국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같은 설명이 100% 다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나름 리플 진영에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분석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참고할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리플이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토큰들에 대한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시장 판매 XRP가 비증권으로 규정이 되더라도 이걸 모든 코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도 분명히 밝힌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면 SEC로서는 1심 판례를 패소로 남기는 것보다는 리플은 그냥 내어주고 일단은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 존 리드 스타크는 토레스 판사는 SEC 중간 항소를 기각하면서 앞선 XRP 증권성 관련 약식 판결 내용이 다른 케이스의 선례로 인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따라서 특정 토큰의 증권성을 증명하는데 리플 케이스의 약식 판결을 인용해서는 안 되고 이건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의 이러한 명령은 자신의 판결이 나머지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토큰의 상황이 리플 케이스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한 증권성 판단에 해당 약식 판결을 선례로 인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도 비슷한 멘트를 제시했는데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이 다른 모든 토큰의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앞선 중간항소 기각 명령 판결에서 이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건 각 토큰마다 개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건 리플에는 유리한 판결이지만 미국 진출 기회를 엿보는 여러 프로젝트의 규제 리스크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하자면 SEC 입장에서는 리플 한 곳을 조지려다가 자칫하면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 이슈 전반에서 바보 멍청구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차라리 리플 판결은 이 정도에서 합의로 정리를 하고 다른 프로젝트들을 조지는 방식으로 선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깔리면서 다시금 합의 루머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